또라이는 아닙니다.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또라이거든. 저는 또라이는 아니고 여러분처럼 우리 국민들처럼 사실 똑같이 무서워요. 두려움이 있지요. 다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되치기 하다가 혹시 다시 재반격을 당해가지고 내가 잃을 최대치가 뭘까? 계산하죠. 했더니 잃을 게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뭐 시장 자리 잃는 거,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서 시민운동 해도 되고, 원래 제가 좀 아무것도 없는 공장 노동자였는데 지금도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구나. 잃어봤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뻔뻔해지고 좀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들을 이제 이겨내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저보고 종북 그러면은 박근혜는 원조 종북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노동당하고 정책연대했잖아요. 참여정부 견제한다고. 자기는 그거 해놓고 저보고 민주노동당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정책연대했다고 종북이라 그러길래, 그럼 그게 원조 종북이네. 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또 저보고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청소 용역회사에 일거리 줬다고 나 종북의 자금줄이니 종북 운운하길래, 아니 그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가지고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보조금을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줬는데, 그럼 그건 현금 지원한 거 아니냐. 일거리 준 게 종북이면 현금 지원한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다. 네. 작년에 이 종북으로 저를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서울지검에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서울지검 앞에 항의성 집회 오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그죠? 혹시? 거기 한 분 계시구나.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200~300명 모이셨던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직후에 제가 갤럽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 8위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기회 아닙니까? 대치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나와서 제가 그랬죠. 그때 당시에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제가 모르겠고, 정상적인 외교 라인이 있었다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고 총리 회담한다고 북한 총리가 서울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에 대북 인권 결의안, 북한을 압박하는 결의안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찬성합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기권하든 셋 중에 하나인데, 혹시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무것도 안 듣고 나는 안 볼란다 이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저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라. 떠봐라. 우리말로. 떠봐야지요. 야,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니? 그냥 우리가 기권하기로 했지만 물어는 보자. 근데 북한도 차라리 반대했으면 좋겠지만 기권하는 정도 이해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생색도 내고. 그러니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잘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그냥 대화도 안 되고, 참 제가 오다가 뉴스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북한의 정책이 말이에요. 통미봉남이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고 남한을 봉쇄한다. 이게 북한의 정책이에요. 외교 정책의 핵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막 북한에다 맨날 욕이나 하고 막 대북 욕 확성기나 막 설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대화가 다 끊어졌잖아요. 개성공단 철수하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전쟁을 하니만이. 북한은요 지금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둘이서 회담하고 있어요. 통미하고 있고 우리는 봉남 당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 기준으로 보면 북한에다가 뭘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의견을 조회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이렇게 개판 엉망진창으로 개판은 취소. 요새는 격을 좀 올려야 된대요. 남북 관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 기준으로 과거에 잘 되고 있던 남북 관계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상식 바뀌고요.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물어보는 걸 이상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상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스피커는 없고 손가락밖에 없으니까 페이스북, 트위터에다 마구 썼죠. 정신 차려라. 니들이 문제다. 욕할 게 아니라 니들이 욕먹을 일이다. 그리고 우리도 대대적으로 반격하자. 이건 찬스다. 이런 찬스가 없다. 그런데 제가 기대한 만큼 대대적 반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거 종북몰이 하면 손해보는구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오히려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잃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김병관 의원이 맞죠? 되치기. 이럴 때가 되치기 할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문제나 이런 뭐 북한파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국민들도 대체로 압니다. 특히 세상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정도의 수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분들을 믿고, 상식을 믿고,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부당한,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온다. 이런 것들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 손해를 입혀가지고 깨우치게 해줘야 됩니다. 맞죠? 네. 이시장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그죠? 예. 저기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좀 내보내 줘 드려라. 이런 플랜카드도 있던데. 안 불러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걸 막 얘기하느라고. 예. 아주. 맞습니다. 진짜 저도 여론조사에 좀 넣어주라고요. 아니, 명색이라도 4번째, 5번째, 심하게는 3번째까지 가는데. 3번째까지 갔죠. 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니, 방송이나 뭐 이런 주요 뭐 이런 매체에서는 절대로 저를 안 내주더라고요. 여러분이 대신 손가락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하여튼 이 시장님이 했던 말, 우리 저 김병관 의원이 최고위원이니까 가서 좀 당에다가 건의 좀 하시기 바라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맞서서 계속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종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하기가 뭐 경북 출신이에요. 종북이 아니고. 내가 써먹었어요 가서. 그렇지. 나 경북이다. 예. 그렇게 하고 하니까 지지도 1%부터 시작해서 지금 6%까지 그렇죠?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두 자릿수 곧 갈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저는 10%를 넘기긴 어려울 거다. 지금 이런 상태로 10%면 사실은 이렇게 고립돼서 그야말로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 상태에서 정말로 독립군으로 유격대, 전쟁 치면 유격대 수준인데 이 유격대가 정규군보다도 더 세게 성장할 수 있겠냐? 뭐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할 수 있답니다. 예. 네. 예. 제가 저기 10%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예. 여기 대개 한 2,000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페이스북 중계 이런 거만 보고 계신 분 하면 아마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될 건데요. 방법이 딱 한 게 있어요. 뉴스에 우리 잘 안 써주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탑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댓글 죽으라고 써주면 됩니다. 좋아요 막 눌러주면 돼요. 그걸 여기에 좀 2,000개 댓글, 예를 들면 이재명이 나온 기사에 2,000개씩 댓글이 달리고 한 10만 클릭이 막 되고 이래 보세요. 그럼 언론사들이 요새 광고로 먹고 사는데 클릭 수가 많으면 광고료가 올라가거든요. 쓰기 싫어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를 만드는 방법은 댓글 많이 달고 좋아요 많이 누르고 막 기사 많이 퍼달라는 거예요. 예. 매일 2,000건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분 계시네요. 손가락 혁명군 다 모여라. 이재명 기사가 뜨면 링크 열고 들어가 공감 누르고 댓글 달기 운동. 예, 여기 오신 여러분 또 지금 중계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올해가 넘어가지 않기 전에 두 자릿수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두려움에 대한 거였는데 여러분 뭐 이 시장님의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해결 방법들 다 공감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혁명적 변화. 시장이 자주 쓰는 이야기 같아요. 있는데, 그거,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또 우리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예, 유가족 여러분. 유민 아빠 김용호 선생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자리에 계십니까? 토크를 계속 진행하다가, 유민 아빠 오시면 잠깐 자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네. 우리 손가락 혁명부대 중에 혁명군 동지 중에 여러분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젊음의 노트 우리 유미리 씨도 손가락으로 쓰는 분이십니다. 잠깐만. 아무도 모르게 앞으로 나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나오세요. 우리 유민희 씨는 각별히 한번 제가 오다가 요 앞에서 만났습니다. 네, 우리 목소리 좋으시니까 한 말씀 잠깐. 안녕하세요. 좀 떨리네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올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가수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고 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제가 지지하고 싶은 분을 지지하는데 누가 뭐래? 저는 그 뜻이거든요. 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올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를 저 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의지와 하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를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명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저 그래도 가수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지하실 분은 제가 꼭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가락 네, 깜짝 혁명분들은 예, 앞으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젊은 노트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유민 씨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뒤에 그냥 왔다 가실 줄 알았는데 또 하필 맨 앞에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2012년도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정식 할 때 문희옥 씨가 오셨더라고. 가수 문희옥. 생각지도 못하게. 네. 비슷하네요. 오늘 생각지도 네. 못하게 또 유미리 씨가 오시고. 네. 그래요. 기시감이 드는데 몇 달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혁명적 변화인데 이 시장님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지금 시대가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확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과연 세상이 바뀌을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혁명적 변화는 뭘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혁명 이러면 바로 빨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야, 혁명하다 혹시 조직 사건으로 엮이지 않을까?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혁명군 입대하려면 조직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혹시 공작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손가락 혁명군은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입대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승진하고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이기는 거다. 아무도 조직하지 않는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또 이걸 더 잘 정리해가지고 역시 손가락 혁명부대 다르죠. 자기는 손가락 혁명부대 야전사령관 이런 거 붙인 분도 계시던데 우리가 혁명 얘기를 하면 참 두렵긴 합니다. 이 두려움도 역시 깨야 돼요. 우리 사회의 변화는 현재 있는 소위 지배구조, 이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정도, 고치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전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만큼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약속을 해놨죠.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전 국민이 투표해서 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이자 약속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불공정이 판치고 불평등이 대세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구조로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1% 재벌이 99%를 지배하고 있죠, 사실. 그 1%들은 상속세도 안 내고 부,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막 상속하고 있어요. 고손자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 99%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급기야 애도 낳기 싫게 돼버렸죠. 내 자식한테 나의 이 고통과 슬픔, 이 억울함, 이 불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방법이 없으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사회입니까? 정말로 1년에 16,000명이 스스로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하루에 40명이 넘게 죽는다고요. 젊은이들의 꿈은 내가 이 나라에서 뭘 이뤄야지는커녕 내 나라를 내 조국이라고 자부심 갖기는커녕 오히려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탈출만 꿈꾸죠. 노동자들은 OECD 얘기 많이 하니까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1년에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요. 일은 죽으라고 많이 하고 급여는 훨씬 적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은 왜 되고 말았을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개선될 가능성이 없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 4대 입법 그러면서 비정규직 늘리고 근무 시간 늘리고 평균 임금 개선하는 통상임금 범위 줄이려고 하고 초과 근로수당 개선하는 근거 그 다음에 파견 근로 늘리려고 하죠. 해고 쉽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게 노동자들 점점 못 살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 아닙니까? 세금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초대기업들은 세금을 실제로 내는 게 15%가 안 되거나 겨우 넘거나 맨날 그러고 있어요. 영업이익에. 그런데 우리가 장사 좀 잘해가지고 8,800만 원 1년에 더 벌면 35% 세금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상한 나라가 다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내야 되는데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요. 건강보험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서민들은 수입의 2% 이런 걸 내는데 다른 사람은 왜 0.0001%를 냅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헌법에서 정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한 중요한 규칙이죠.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친일 세력들, 기생했던 그자들과 그자들의 후예들, 그 세력들이 독재 이름으로 부패 이름으로 현재는 기득권자들로 구성돼서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식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점점 이렇게 수탈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뺏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요새 국회 상황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소야대가 됐는데 야대 여소일 때 여대 야소일 때 그때하고 지금은 바뀐 게 뭘까 과연? 입법 한 개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뭐 민주당이 못나서 또는 국회의원들 의지가 없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 체제가 너무 강고하게 기득권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그냥 정치권에서 네 편 맞니 내 편 맞니 이 답 몇 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던진 다음에
국민들이 아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저 중에 다 죄다 나쁜 건데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거라도 제일 덜 나쁜 거 골라야지. 이렇게 그냥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안 해. 아이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포기.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과연 바꿀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의문을 가졌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정치가 이 고립되어 있는 국민들을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고립감을 느꼈죠. 그런데 정보는 곧 권력이고 정보가 사람을 움직이고 정보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에 따라 사람들은 판단하죠. 그런데 이 정보가 이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꼭 조선일보 안 봐도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KBS 9시 뉴스 안 봐도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힘을 모으고 조직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묶어서 정치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 속에서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필리핀. 좀 웃기긴 하지만 지금 보면 어쨌든 방법이 좀 우악스러워서 그렇지. 우악스럽다는 건 경상도 말로 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는 길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 대만. 영국의 브렉시트. 영국의 모든 정치권들은 EU에서 탈퇴하지 말자. 유럽연합 탈출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국민들이 싫어. 비록 그게 영국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일지 모르지만 그건 극소수 기득권자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 대다수한테는 일자리 잃고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는 탈퇴하겠다고 탈퇴 결정해버렸어요. 정치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 자본주의 맹주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집권 여당 얼마나 셉니까? 거기를 혈혈단신 버니 샌더스가 아주 오랫동안 자기가 만들었던 성과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변함없는 신념 이걸 가지고 미국의 집권 여당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민주당을 먹을 뻔했죠.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이미 절반 이상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미국보다 영국보다 필리핀 대만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은 역동적이죠. 그리고 정보와 네트워크는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죠.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구조는 그 나라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몇 개의 객관식 답안주 중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장 덜 나쁜 것 고르는 거 그런 상태로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혁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열망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 열망 중에 일부가 모인 게 이 자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5%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봉헌하던 시대에서 국민이 정치를 강제하는 시대로 국민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친일, 독재, 부패의 이 포갑적이고도 잘못된 기득권 구조를 국민의 힘으로 깨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적 에너지들이 모여야 비로소 권력 교체도 가능하다. 정상적인 권력으로 교체도 가능하고 또 그런 혁명적 에너지가 뒷받침이 돼야 비로소 권력이 생겼을 때 권한을 가졌을 때 그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정치혁명이 아니라
국민혁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개혁 수준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 아니라 체제 전환에 준하는 그래서 혁명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혁명적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이 그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누군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선봉대. 그 선봉대가 바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요구하고 조직하는 우리 손가락 혁명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혁명적 변화에 우리 손가락 동지들이 많이 동참하시고 자발적으로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밖에서 당원 가입도 막 하는 것 같은데 많이 가입하셨나요? 예, 그것도 다 이제 별로 안 했나 본데 대답이 여기 시원찮네. 혁명적 변화의 출발점이겠죠. 혹시 시장님 인터넷에서 본인 별명 아세요? 뭐 사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전에 시민운동 할 때는 별명이 싸움닭, 그다음에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이래가지고 불독 이런 거 있고요. 지금 요새는 뭐 시원하다 이래서 사이다도 있고 뭐 작살 이재명 선생. 작살도 있죠. 네. 그래서 아니 그 혁명적 변화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작살이라는 발언이 뭐 특정인을 작살내겠다 꼭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친일, 독재 뭐 이런 것들 그쵸 꼭 인물이 아니고 그런 걸 뜻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시스템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헌법으로 합의한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합의된 그 시스템이 전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진 일도 없고 실제로 또 잘못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좀 양보 좀 해주세요. 기득권자들한테 부탁해서 또 약간의 압력을 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왜 양보하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10억짜리 말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네? 그냥 막 호텔이 통째로 막 그걸 왜 양보하겠어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런 소리가 막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좋은 세상을 왜 양보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힘으로 깨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작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힘을 합쳐서 그거를 깨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낸 우리의 약속, 헌법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약속을 현실에서 만들자. 그러려면 깨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하려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소 안 하고 어떻게 깨끗한 살림을 시작합니까? 신혼 살림하는데 저기 말이지 부부 싸움이나 하고 맨날 엉망진창으로 집안 다 때려부시고 살던 집이 이사간 집을 우리가 신혼부부가 들어갔으면 청소를 말끔하게 해야 신혼 살림이 되지. 그 위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죠? 예. 시스템을 일단 우선 잘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그치. 강제할 힘이 받쳐줘요. 예. 그렇게 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작살나겠죠 뭐 자동으로. 그건 당연한 거. 예. 책임 물어야죠. 그렇죠. 예. 제가 책임 얘기하니까 저보고 자꾸 과격하다. 저래가 지금 무슨 정치를 하겠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포용인데 다 작살내겠다 그런 소리는 하고 저래가 무슨 확장성이 있겠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거 작살내면 안 되죠. 그건 존중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가야죠. 근데 이 정치 집단의 이름으로 사회 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회 악들이 그 안에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 있어요. 그걸 가려야죠. 정당한 우리 사회를 어떤 새로운 또는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인데 이게 좀 빠른 것 같다. 이걸 작살내면 안 되겠죠. 입장이 다르다고 작살내자는 게 아닙니다. 저를 오해하지 말면 좋겠어요.
제가 정치적 상대를 작살낼 것 같습니까? 저 살인마 아니에요. 제가 작살낼 상대는 범죄자, 부정부패자, 독재자, 친일 그 힘을 지금까지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거 작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리해서 작살낼 자들은 작살을 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그런 쪽하고는 타협하고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진짜 보수인데, 보수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데, 그 보수의 핵심 가치는 현행 헌법이에요. 국가를 잘 지키자. 근데 이 진짜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력 비리, 방위 비리 이런 거 저질러서 군대 안 가고 그 저기 물에 가라앉지도 못하는 잠수함 만든다고 돈 막 쓰고 이런 인간들 싫어합니다. 그 작살 내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고 국민 무시하고 나라 망치는 안보의 이름으로 자기 정략의 안보를 이용하면서 안보를 실제로 망치는 자들에 대해서 진짜 보수들은요 분개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분리해 줘야죠. 보수라는 이름의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자들을 커튼을 걷고 진짜 보수와 보수의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쓰레기들, 불의, 비상식들을 골라내서 작사를 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저를 좋아합니다. 선량하게 살고 정말로 규칙 지키고 노력해서 자기 성과를 그만큼 이뤘던 사람들은 결코 이 불의한 세상을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분당에서도 내가 본 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니까요. 네? 왜 제가 확장성이 없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이재명! 아니야. 그만해.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거 분명하게 하는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거 우리 아닙니다. 아니야. 자, 우리가 보수는 유능한데 부패한 게 문제다.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무능하다. 이게 아주 나쁜 프레임인데 이게 실제 우리 사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프레임 갇혀 있지 않고 깨끗한데 유능하다.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깨끗하고 유능하면 보수가 더 극렬하게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 뭐 얘기한 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 우리 국민 어떤 기준의 사람을 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고도성장 사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고도성장 사회는 기회가 많으니까 뭐 일단 눈띄게 보이기 좋은 거 외형이 화려한 걸 먼저 골랐어요. 왜? 실패하면 또 고르면 되니까. 그런데 저성장 사회, 기회가 적은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기회가 없어서 잘못 골라서 한 번 실패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행사할 때 신중해집니다. 소비도 신중해지는 것처럼 정치 소비, 정치적 선택도 매우 신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근데 기준은 그런 거죠. 진짜 이 선택을 해서 내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라고 신중하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정치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다 잘하겠다고 그러고 막 굽신굽신하고 이거 뭐 나중에 간도 빼줄 것 같고 다 그래요. 정책은 얼마든지 센 게 아니라 막 다 너무 좋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가 뭘 했는가?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가? 이 알맹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왜 박수 치세요?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실력이 있느냐죠. 진짜 했느냐. 두 번째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으라고 다 말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는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습니다. 그 과정, 이미 지나온 과정 속에 증거를 통해서 그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들의 선택 기준은 그렇게 내실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바뀐 거죠. 크기나 외양이 아니라 작더라도 안에 든 알맹이의 크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 커도 안에 알맹이 없으면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필요한 게 싱크의 양이 아니라 액트다. 누가 그때 트위터에다 그렇게 써놨던데 아주 그 재밌는 말을 제가 인용해서 어제 누가 썼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오셨나 모르겠어요. 싱크탱크보다는 액트하는 탱크가 낫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물론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과연 정책이 없어서 우리가 못했냐?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과연 행동할 수 있느냐? 근데 행동에는 이게 있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뚫고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기득권의 그 처절한 저항을 뚫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지 싱크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이렇게 쉬운 토크 콘서트 진행은 처음입니다. 질문 10초에 대답 10분 하니까 내가 뭐 할 게 없어. 예. 예. 물 좀 드시면서 조금, 예. 드시고 계세요? 예. 물 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참가비 10,000원씩 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오늘 손가락 혁명군이 주최하는데 여기 대관하고 뭐 시스템 설치하고 그런 데 쓰이는 모양이에요. 저도 10,000원 내고 왔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명이니까. 저는 안 냈습니다. 예. 여기는 참 무료인가? 나 무료니까. 아, 이거 줘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진행자를 무료로 갖다 쓰면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중간 결산 해보니까 모자란답니다. 예. 그래서 스텝이 여기 함을 들고 지나간다고 하니까 안 내신 분은 내시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정현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막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빨갱이 나는 소리 듣고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수구 꼴통인 사람이었어요. 5.18을 저 빨갱이들하고 그런 적 있었지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런 적 제가 원조 일대입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5.18의 진실을 알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제 네. 예, 돌아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디 오셨습니까? 아, 저기. 네. 자리 좀 일어서 우리 스태프들 마이크 있으면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예, 예. 네, 아, 제가 8월 달에 광주 갔을 때 인사드렸어요. 네, 먼저 어렵게 자리를 오셨는데 본인 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입니다. 총 맞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방도 아니고 두 방이나 맞고 여기 있습니다. 총을 2방을 맞았어요. 누가 쏜 총에? 전두환 쫄개들이 쏜 총에 맞아서 그래도 안 죽고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라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또 그것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옮기신 분, 이재명 시장을 만나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잠시만요. 잠깐 시간 주세요. 저도 진행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농민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노동자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온 사람을 물대포로 쏴 죽여놓고 다시 칼대서 뭘 조사하려고 합니까? 세월호 304명인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 듣다가 죽었거든요. 광주는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해서 가만히 안 있어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광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장님. 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아마 지금까지 죽을 겁니다. 광주는 말 안 들어서 조금 죽고 총 2방 맞고 살았습니다. 말 듣지 맙시다. 사드 배치하면 또 죽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연대하고자 왔습니다. 연대해서 꼭 이 나라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이 아니라 김후식. 네. 이렇게 해야지. 네, 눈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자동이야, 이재명. 그냥 한마디 끝나면 이재명 자동인데, 어쨌든 김 장님 말씀처럼, 어디 북한군 총에 맞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 총에 맞아서 부상당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총알값 우리가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장님이 이렇게 확 인식의 전환이 된 계기, 대학 가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요새 제가 일베 많이 때려잡다가 옷에 또 묻고 그러긴 한데.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광주 때문에 이 2자릿수 금방 갈 거랍니다. 부터 81년까지 정확하게 딱 6년 제가 공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공장을 가니까 호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의 다 호남 사람이었어요. 성남 공단인데, 제가 참 황당한 생각을 했던 게, 보니 관리자들은 다 경상도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경상도인데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전라도 좀 우습게 알았죠. 같은 공장 노동자이면서도. 전라도 것들, 이렇게. 제가 세뇌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80년 그 참혹한 일을 제가 방송이나 텔레비로 이렇게 보고 주변에 들은 결론은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경찰하고 군인한테 총질하다가 총 맞아 죽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같은 참 꼴랑 공장 노동자가 난 경상도야 이런 황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욕했지요. 비난하고. 자, 어찌어찌해서 대학을 탁 가고 나니까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제가 같이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고 또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것도 알게 됐죠. 내가 이렇게 공장을 다니면서 온 가족이 그냥 14살, 13살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 생활을 해야 될 만큼 비참하게 사는 것이 내가 무능하거나 아버지가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였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판검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는데, 호의호식하고 막 때려잡고 이러면서, 때려잡는 거 비슷해요. 막 검판사 하면서 내가 힘 한번 쓰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제가 아니다. 내 형제 자매들 또 내 이웃들 또 함께 공장 생활을 했던 그 어린 노동자들, 손가락이 잘려도 직소리 못하고 치료비도 겨우 해주고 월급도 안 주고 내쫓기는 그들을 내가 그냥 버려놓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그룹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겁니다. 나를 낳아준 거는 내 생물적 어머니는 어머니시지만 저의 사회적 삶, 이 정치적 삶, 이 모체 어머니는 광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한때 정부에 속아서 일베가 돼가지고 광주 그 피해자들의, 우리 김우숙 회장님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이 새끼들 죽여야 돼,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내가 말했던 사과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원리 강주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우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광주하고 연대를 이야기하셨는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150만 분의 1이셔서 그러나 그게 150만으로 확산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요. 크게 힘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막 이야기해 주셔서 예정된 시간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초과됐어요. 예, 초과됐는데.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죠? 아니 뭐 오늘 활동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시장님하고 얘기하면? 예. 자, 여기 또 우리 주최 측에서 또 뭔가 계속해서 이 시장님 말씀만 드리면 이 시장님 목도 아프고 하니까 물도 축이는 시간을 드리면서 영상을 또 하나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조명 내릴 준비하시고 뒤에 다 자동이 안 되니까 자 됐나요? 시고 주최 측에서 많은 걸 준비했네요. 없는 살림. 제가 못 보던 것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요. 편집해가지고 또. 네. 스스로 조금 뭉클한 것 같아. 좀 쑥스럽네요. 네. 그래요. 뭐 과거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이 걱정 말아요가 깔렸는데 이게 이제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 너무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최고 문제는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정권이 항상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노래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살아온 여정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공장 노동자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보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희망과 기대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뭐 개인적 인연도 뭐 전 거의 없고 제가 사법연수원 때 보고 야 저분이 저러고 사는 걸 보니까 나도 변호사에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판검사 안 하고 이제 변호사로 가기로 마음먹은 뭐 주요한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 후에는 뭐 우리가 뭐 민변이라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저도 회원이고 하니까 뭐 그런 정도 인연 외에는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근데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는 뭐 남들이 평가하는 문제인데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공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는 제 사표 같은 분이죠. 저는 그분이 꿈꾸었던 그야말로 반칙, 특권 없는 세상,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을 던졌던 분이잖아요. 개인적 이익이나 또 친소관계, 유불리를 떠나서 대의를 위해서 큰 길로 가신 분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결국 이 생을 끝내고 또 다른 노무현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셨죠. 그런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저는 노력은 합니다. 최근에 내가 저보고 탈당을 했다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 사실이 전혀 아닌데 탈당을 했다. 무슨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 뭐 공격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을 때 제가 참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친노 아닌 게 왜 친노인 척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친하다는 의미, 친소관계 그런 관계의 의미라면 나는 친노 아닌 게 맞다. 그러나 그분이 꿈꾸었던 것들, 국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와 희망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친노가 맞다. 그게 친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누구도 완전체는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똑같이 할 거면 발전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잊고 부족한 건 채우고 아닌 것은 버리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누구를 계승하지만 제2의 뭐 그런 게 되고 싶진 않아요. 다 넘어야죠, 실제로. 남북 관계 회복을 원했던 김대중 지도자의 그 뜻과 그 이룬 성과,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치 개혁과 그야말로 정치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고자 했던 노력과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되 그야말로 거기서 혹여 조금 우리가 만족스러웠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채워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죠. 그 새로운 역사란 저는 별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합의했던 일단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그래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된다. 불의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면 우리 사회가 나는 충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와 또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한테 너무 집중되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회가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졌죠. 그러지 않은 사회.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자원과 권한과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도 기여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애가 울잖아요.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자, 시장님 말씀 도중에도 얘기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주류 출신이었고 결국은 그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혹시 큰 꿈을 이룬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보관이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혁명적 변화라고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적인 결집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밑받침돼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그러나 기득권자들, 경제, 관료, 군, 법조 모든 영역에 이 정말 완고한 기득권 체제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치적 상대라고 하는 것들은 존중해야 되고 하다못해 연정도 해야 되지만 연합도 해야 되죠. 근데 그 정치적 상대,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그 사회 악들과 공존을 꾀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제거되어야 될 악이었는데 그 본질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 게 우리의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보수의 이름 또는 정치 세력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사회악들을 국민적 에너지를 등에 업고 그야말로 작사를 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권한의 행사는 권한을 얻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권한이 생겼을 때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좋은 방향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사회 악들,
아주 나쁜 기득권 구조들, 국민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잃게 만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내가지고 정말로 수술하듯이 베어내야 된다. 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건 어떤 권한을 가진 한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같이 부둥켜 안고 가장 위험한 시기, 어려운 때도 물러나지 않도록 뒷받쳐주는 국민들의 힘, 그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문제. 예. 아, 제가 아주 적절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주 격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어. 자, 이 보드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부러 그 얘기 하시라고 얘가. 아, 그랬어요? 네. 잘하셨잖아요. 네. 듣고 싶은 얘기 딱 해준 거죠 지금. 예. 자, 훌륭한 진행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보드는 우리 아까 저기 입구에 설치되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우리 혁명군들이 많은 질문도 써주고 본인들의 바람도 썼어요. 뭐 오직 희망 이재명 이런 거, 사랑해요 시장님, 대통령 이재명은 뭐지요? 예,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읽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질문은 없고 다들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답이다. 상식이 이루어진 사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희망적인 이재명 시장한테 네, 뭐 바라는 걸 쓴 것 같아요. 이게 더욱 빡시게. 똑박시게 화이팅하라고. 네. 아니 지금보다 더 빡시게 하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재밌네. 자, 6남매 아버지께서 써주셨습니다. 아, 6남매를 두는 것 같아요. 육아 정책에도 혁명적 변화를 좀 부탁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얘기 잠깐 할게요. 네, 맞아요. 우리 육남의 아버지 아까 어디서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7번째 또 낳을 준비하고 있다더라고요. 참 걱정되긴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교육시키고 취업시키고 하는 이 일들이 과거에는 개인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 낳아가지고 한 3억 가까이 든다더라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7천인가 같은데요. 그 돈 들여가면서 뭐하러 키우겠어요. 키우고 난 다음에 잘 살면 모르겠는데 이게 취업도 안 되지. 이 시집장가도 못 가지. 결국은 리크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캥거루라고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가잖아요. 이놈이 도로 들어온대. 그 리턴한 캥거루족이라고 그 리크루족이라든가 뭐 그런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도로 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요.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미래가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결국은 출산과 보육과 교육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걸 개인이 떠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애를 낳아주는 것만도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는 고마워서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근데 키우는 부담까지 개인들한테 너무 많이 부담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 출산, 보육, 교육 이 부분은 국가의 전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시장님한테 편지 쓴 것 같습니다. 정말 공약도 잘 지키시고 업무 수행도 완전 짱이시라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언제나 청와대에 놀러와 집무실에서 기념 촬영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쓰네요. 저는 내년 대선에 시장님이 출마하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써주신 분이 고등학생이어서 투표권이 없어요. 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여기 보면 전주 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10대 학생부터 머리가 조금 백발이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또 거리를 막론하고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 시장님 뿌듯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여기도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 나오면 뭐 찍어주겠다 이런 분도 있던데요.
대통령 나올 때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을에 제가 이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이 정치든 삶이든 농사거든요. 뿌린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치 행태를 지금까지 보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봄에 밭을 갈지 않고요. 여름에 김을 매지 않아요. 가을에 남농사 해놓고 뺏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겨우 약탈하러 채집 수렵하러 들판을 쏘다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땀 흘려서 김을 메고 해야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가을에 수확의 최대치는요. 봄과 여름에 농사 지은 결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러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분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봄에 밭 갈 때거든요. 이 밭 갈 때 여름에 김 멜 때 그때 같이 해주세요. 손가락으로도 많이 써주고 투표가 아니라 당원도 하나 해주고 밴드도 좀 열심히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친구 막 100명에서 1000명 늘리고 이래 놔야 가을에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집시다. 농사를. 여기 써준 그 남현준 학생 있어 여기? 아 바로 앞에 앉았네. 이렇게 사진 하나 찍는다고? 채택 기념으로 기념사진 하나. 지 마음이야. 올라오라 말도 안 했는데 막 올라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네. 자, 우리 저 남현준 군. 어느 그 지자체 단체장 분들보다도 그 특히 성남시의 채무를 청산하신 점도 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잘 되는데요. 오늘 한 53,000명 여러분 모두가 이재명 시장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고 또 손가락 혁명군이 돼서 나 혼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 20명, 30명 데리고 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일 텐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이 다음번이죠. 다음번 대통령에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갖춰서 해야지요. 이게 원래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장에 가기 전까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사랑한다고 말을 또 하고 어색한 데서 뽀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지 아무 때나 그냥 그 결혼식 선언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공식적으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음을 먹었다. 마음만 먹은 거예요. 마음만.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돼. 마음만 먹고 언젠가는 그래도 공개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언젠가 해야죠.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빨리. 제가 꿈꾸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선명하게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야죠. 예의를 갖춰서 예복을 입고 형식을 갖춘 자리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야지